불거졌던 것은 2016년 3월 말입니다. 예. 당시에도 이 FX 경납고 관련해서 그런 이 심사위원이 총 68명으로 구성되는데 40명이 군 내부 그리고 28명이 민간인데 그 안에서 당시 이제 현대건설 측과 대우건설 측에 이런 다양한 로비가 있었다. 그것이 밝혀져서 심사에서 현역 이 영관급 이상으로 현역 심사단이 구성됐었는데 현역 심사단은 전부 다 바뀌었죠. 예, 그리고 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주로 방식은 그런 특히 공병대 출신의 뭐 장성부터 영관급 이 제대자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이 현역 시절 부하였던 이 현직 지금 이제 공병대 장교들을 접대하는 형식으로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접대 방식이 모바일 상품권이나 그리고 선지불한 골프 사용권이나 이런 이제 좀 새로운 방식으로 했다. 그렇게 해서 좀 화제가 됐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 기사는 나왔었나요? 네, 당시 기사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보가 돼서 군 체계를 흐트르고 직보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서 결론에서 좀 더 중요했던 사실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둘 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종 사업자로 대우건설도 됐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당시의 문제였고 지금은 이제 직보된 것 가지고 오늘 좀 충분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은 부산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5명 의원 중에 최연소 변호사 출신 아닌가요? 예, 그리고 이번 이제 그 우병우와의 고리를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방산비리와 그다음에 군 인사개입 이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에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사실 그리고 FX 사업 전체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가는 그 중에 어떤 부수 사업 중에 2,300억 조금 넘는 이 경납고 사업이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면 다양한 방식의 이제 방산비리 그리고 또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서 최순실 쪽 관련한 그런 뭐 인사 개입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록히드 마틴사가 최순실 씨와 직접 관여를 직접 연결을 되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계철성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정윤혜 씨와 김관진 씨는 형 동생하는 관계였다. 라는 증언도 나왔고요. 김혜영 의원이 그 부산 의원 맞죠? 예, 맞던데 이번에 이게 작년 4월 13일 총선 때 부산에서 5명 의원 됐는데 김혜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 안 됐으면 이런 거 누가 밝혀냈겠어요? 그렇죠. 부산 갈매기 오영재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정말 이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의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창수 원장님. 금방 우리 이제 고재열 기자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문제는 경납고를 짓는 데 비리가 발생한 거죠. 1년 군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30조가 좀 넘을 겁니다. 예. 그런데 FX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번 FX 사업이 3차 사업입니다. 한국에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FX 사업으로 3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F-35가 록히드 마틴의 F-35로 결정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귀가 따갑게 들어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F-35 사업이 FX 3차 사업인데 그 예산이 8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정되는 과정에서 원래 우리가 방위사업청에서 결정할 때는 2013년도에 F-15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3년 9월 달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F-15가 결정된 게 2000몇 년도라고요? 2013년도에 이미 결정됐습니다. 2013년도에요? 근데 그게 9월 달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F-35로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바꿀 때 김관진 국방장관은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딱 한마디 얘기했죠. 정무적 판단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고 기자님하고 봉두사님이 말씀하셨던 김관진, 최순실, 정윤회의 그런 커넥션이 이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인들은, 많은 군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군인들은 이런 대형 방위 산업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먹이를 찾아 떠나는 그 산기슭이 하이에나처럼 이 8조 3천억 원이 되는 것을 어떻게 뜯어먹을 것인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 창공에 네. 검은 독수리처럼. 자꾸 제가 멋진 멘트를 날리면 그걸 자꾸 수정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수정주의 약설입니다, 일종의. 네, 그래서 이제 그 FX 사업에서 이미 많은 어떤 비리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뜯어먹을 때 뜯어먹으면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그건 이제 굉장히 뼈대만 남는, 그러니까 살 뜯기고 못 뜯기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마지막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한 게 바로 F-35를 우리가 2018년도, 내년도에 도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도입했을 때 비행기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경납고에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다 갖다 둘 수는 없잖아요. 경납고를 만드는 이 2천억 정도 되는 이 사업에서도 또 이거를 먹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8조 3천억을 또 뜯어먹고 2,300억은 어찌 보면 나머지. 코끼리 비스켓인데 이걸 또 뜯어먹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비리가 지금 김혜영 의원이 군 내부에서 군피아들이 어떻게 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먹이를 뜯어먹는지에 대해서 그 내부 구조를 이번에 지금 밝힌 것입니다. 내부 문서인 거죠? 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군내 그럼 감찰을 한 다음에 감사나 감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검찰을 고발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두 업체 중에서 한 군데로 지정이 돼 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니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과정 자체를 보게 되면 잔치를 처음에 이걸 차린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만 우리가 눈여겨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과 우병우의 관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계 하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그림이 쫙 그려지지 않나요? 그 상차림과 관련해서 좀 오늘 비유의 날이니까 저도 오늘 비 왔어요. 비후의 날. 비후의 날. 비후의 날이에요, 오늘. 그 상차림이 중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상차림의 주축들을 보면 린다 김이라는 그 인물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렇게 국내에서 거의 축출되다시피 했을 때 LA에서 좀 챙겨준 그런 인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근혜, 린다 김 그리고 린다 김의 여기서 카운터 파트너 언급되는 사람은 정윤회입니다. 최순실이 아니라 그렇죠. 정윤회고 그리고 린다 김이 사는 곳 마을에 가고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정윤회와 형 동생 하는 김관진. 이 이름이 이제 이 초기의 주축인데 최순실 정윤회가 갈라설 무렵에 이제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린다 김은 감옥에 가요.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 아마 그런 사유일 텐데 그래서 린다 김 빠지고 정윤회 빠지고 김관진은 들고 가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최순실, 김관진 그리고 로키드 마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카운터 파트너는 로키드 마튼이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상차림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 변화가 중간에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정식으로 차렸다가 이제 중식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이 요새 첩보 영화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요새 첩보 영화 트렌드 뭐냐면 알고 보니 스파이는 국장이에요. CIA 국장이고. 그렇죠. 제일 윗선. 그렇죠. 코미 국장 무슨. 그렇죠. 뮬러 국장. 요새 첩보물 특징이 알고 보면 스파이가 국장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벌어진 거는 그 국장 이상의 이 대통령이 스파이였다.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어떤 이제 그 구조로. 요즘 스파이물에 스파이물에 범인은 국장이었다. 근데 끝날 무렵에 실마리 또 하나 남겨둬요. 2편 찍으려고. 그 누군지 몰라 아직. 근데 이제 이 구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작은 생선 그러니까 생선 한 마리를 노리던 그 피라미드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거기 개입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 추정할 수 있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흐지부지 된 거는 결국 검찰에서 흐지부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고가 됐다면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고 검찰에서 정식 수사가 돼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또 흐지부지 그동안에 해버리고. 방산 비리 사업이 모두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방산 비리 관련해서 이 수사 단장이 김기동 검사였어요. 그래요? BBK 김기동이 이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 담당이 김기동이고요. 그 김기동입니다. 소주 한잔 먹자.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또 박영선 의원이 우병우 전 수석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12명의 우병우 라인으로 꼽혔던 분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김창수 동무라 그럴 뻔했어요. 김창수 박사님.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자, 그럼 군 기무사에서 직접 보고를 합니다. 민정에다가. 민정에 보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민국 국방부 장관을 패스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해요. 아, 이게 정보라니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한명국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어쨌든 네. 왔어요. 우병우한테. 그럼 우병우가 이 사건을 잡아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 선정위원단을 해촉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기 로비가 벌어진 정황이 있으면 이 상황을 감찰을 지시했든지 네.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했든지 아니면 검찰 그 중수부에다가 수사라고 지시를 했든지 이런 조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우병우 수석에게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전 수석인데요? 예, 전 수석에게 예.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보고했다는 데서부터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예. 알자회 출신이거든요. 아, 우리가, 알자회? 예, 우리가 이제 군 내부에 어떤 그 사조직을 이야기할 때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알자회지 않습니까? 서로 알고 지내자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그 알자회인데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이미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어떤 급속하게 부각되고 있는 알자회 출신으로서 대표적인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말씀드리자면은 정치 군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실세인 우병우 수석하고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했겠죠.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근데 참 예. 그 우병우 씨 저 명예훼손 당하려고 저 이상한 사진을 갖다 써요, 저렇게. 그러면은 인상이 좀 그 우병우 수석 인상으로 지금 우리가 3,000% 죄송합니다. 3,000%가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엉뚱한 예. 것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조현천이 왜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를 했을 것인가? 조현천. 네. 예. 그거는 이제 당연히 우병우 수석이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병우 수석의 업무 범위에 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우병우 수석이 당시에 방산 비리 체결에 굉장히 앞장섰는데 예. 그래서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을 그때 구속을 했었습니다. 방산 비리 혐의로요. 예. 그런데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나중에 무죄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우병우 수석이 황기철 해군 그 참모총장 출신인데 예. 이분을 방산비리 혐의로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하기까지 만들었는가? 그 배후에서 그런 역할을 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세월호 문제하고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지고 출발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월호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해군에서 통영함을 예. 세월호 긴급 구조를 하는데 토요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논란들을 많이 출항하느냐 마느냐 논란했을 때 결국 출항을 안 시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안 했는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책임 소지가 있는데 결국은 해군 쪽에서는 통영함을 투입하려고 했지만은 그런 다른 이유로 인해서 통영함을 투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월호에 초기 대응을 못했다는 그런 사회적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연장선상 속에서 해군 참모총장이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무고하게 구속됐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무죄가 됐다는 그런 세간의 의혹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이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방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바로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것들을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예. 추측을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육사 37기 그 박지만 친구 중앙고 동기 동창이었던 김재수인가요? 이재수. 예, 이재수 그 기무사령관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갔죠. 그게 조현천이죠? 네. 아, 이제 이유를 알겠네. 자, 그런데 예.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 뭐냐면 조현천 사령관이 그러니까 삼수생이거든요. 승진에 3번 누락을 했어요. 굉장히 승진에 갈급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다리를 누가 놓느냐 하면 그 국정원의 추모국장 아시죠? 예. 그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는 그렇죠. 그 인물. 거기를 직접 우병우가 국정원에 꽂았다는 그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차장도 자기 동기 친구고. 예, 동기 친구. 그 밑에 이제 국장. 아, 그 밑에 국장이군요. 예. 그게. 그 밑에 국장인데, 그러니까 국내 파트죠. 예. 그 추모국장이 알자회 출신입니다. 그런 거 어떻게 다 아세요? 다 보도 나온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걸 네. 좀 잘 추린 거네요. 네. 기억력을 갖고. 알자회 출신이어서, 그러니까 누가 먼저 부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조현천 기무사령관 쪽에서 먼저 자기 승진 좀 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추모국장이 중간에 끼어서 결국은 이 기무사령관으로 이 양반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조현천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게 충성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 자리도 박지만 친구고 그때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는 육사 37기 그 자리를 밀어놓고 간 거 아니에요. 자, 그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최순실 말고 있었나요? 그 시점에? 예.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최순실 씨가 작용을 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움직여서 그렇게 승진 인사를 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추정컨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기무사령관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조현천 그 한 가지 또 빠진 게 있네요. 이 기무사령관으로 임명 발령 나기 일주일 전에 예. 추모국장하고 둘이 호텔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한 것까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언지를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기무사령관으로 간 이후에 이 조현천 사령관이 주로 한 일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본 그 보고서 같은. 예. 그러니까 이른바 잔치상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예. 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그런데 아주 설득력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13년 말에 정윤회가 사람을 시켜서 박지만이를 미행했다. 네. 라고 하는 사건 나온 게 2013년 12월이거든요. 2014년 2월. 아니, 13년 12월서부터 2월 그 사이죠. 그래갖고 항의 전화를 김기춘 실장한테 했다는 게 2014년 2월. 그리고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2013년 11월인가 10월쯤 그 임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 10월 달에 경질되죠. 10월 달에 경질되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11월 달에 된 게 맞네. 11개월 만에 경질이 됐으니까. 10월에 됐는데 그때 바로 박지만 라인이 다 떨궈져 나간다, 군에서. 그렇죠. 그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정윤회 감찰 문건 이후에. 예, 그 이후에. 그때 이제 싹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쪽으로, 그러니까 정윤회하고 최순실 씨가 이혼하잖아요. 예. 2014년 초에. 그러면서, 이혼하고 나서부터 싹 다 그쪽 라인을 정리를 하면서 최순실 독점 체제로 싹 정리해 가는 과정. 그게 2014년 10월에 그렇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되는 그 시점하고 네, 딱 일치한다. 맞물린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점은 예. 로키드 마틴이 우리 군수 이 수출입을 예. 독점해가는 그런 거하고 또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에서 도입하는 무기 비용이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무기 비용이 참여정부 때, 예. 노무현 정부 때 거의 100배 가까이. 100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13배 정도 예. 되는 이 로키드 마틴으로 독점이 되는데, 자, 중요한 인물 2명이 기무사령부였던 조현천, 그리고 그런 이제 군수 방산비리 관련 수사단장이었던 김기동, 이 두 축이 다 지금 우병우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김기동과 우병우는 고영태가 우병우가 김기동을 차은택에게 소개를 시켜줬다라고 노승일이 말한, 어쨌든, 그리고. 우병우가 예. 김기동을 차은택에게 소개를 시켜줬다고 고영태가 말했다고 노승일이 말했습니다. 노승일 전 부장이. 어쨌든. 자, 그리고, 그 김기동과 우병우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박영선 의원이 예. 이렇게 우병우 라인이라고 했던 적이 있고, 어쨌든 그 양축에 있으면서, 그런 이제 비리 구조를 수사해야 될 검찰 권력까지 다시 활용을 해서 결국은 기승전 로키드 마틴이 되는 예. 그 구조에 우병우 라인들이 각계 지금 있었던. 2000년 4월 13일 총선 때 부산에서 5명 의원 됐는데 네. 김영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 안 됐으면 이런 거 누가 밝혀냈겠어요? 그렇죠. 부산에 네. 부산 갈매기 오영재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정말 이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의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창수 원장님. 금방 우리 이제 고재열 기자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문제는 경납고를 짓는 데 비리가 발생한 거죠. 예. 1년 군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30조가 좀 넘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FX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번 FX 사업이 3차 사업입니다. 한국에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FX 사업으로 3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F-35가 로키드 마틴의 F-35로 결정됐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귀가 따갑게 들어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F-35 사업이 FX 3차 사업인데 그 예산이 8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결정되는 과정에서 원래 우리가 방위사업청에서 결정할 때는 2013년도에
F-15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2013년 9월 달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F-15를 F-15가 결정된 게 2000몇 년도라고요? 2013년 불거졌던 것은 2016년 3월 말입니다. 예. 당시에도 이 FX 경납고 관련해서 그런 이 심사위원이 총 68명으로 구성되는데 40명이 군 내부 그리고 28명이 민간인데 그 안에서 당시 이제 현대건설 측과 대우건설 측에 이런 다양한 로비가 있었다. 그것이 밝혀져서 심사에서 현역 이 영관급 이상으로 현역 심사단이 구성됐었는데 현역 심사단은 전부 다 바뀌었죠. 예, 그리고 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주로 방식은 그런 특히 공병대 출신의 뭐 장성부터 영관급 이 제대자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이 현역 시절 부하였던 이 현직 지금 이제 공병대 장교들을 접대하는 형식으로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접대 방식이 모바일 상품권이나 그리고 선지불한 골프 사용권이나 이런 이제 좀 새로운 방식으로 했다. 그렇게 해서 좀 화제가 됐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 기사는 나왔었나요? 네, 당시 기사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우병우 이 전 수석에게 직보가 돼서 군 체계를 흐트르고 직보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서 결론에서 좀 더 중요했던 사실은 다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둘 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종 사업자로 내년으로 도입했을 때 비행기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경납고에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다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경납고를 예. 만드는 이 2천억 정도 되는 이 사업에서도 또 이거를 먹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8조 3천억을 또 뜯어먹고 예. 2,300억은 어찌 보면 나머지. 코끼리 비스켓인데 예. 이걸 또 뜯어먹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비리가 지금 김혜영 의원이 군 내부에서 군피아들이 어떻게 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먹이를 뜯어 먹는지에 대해서 그 내부 구조를 이번에 지금 밝힌 것입니다. 내부 문서인 거죠. 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군내 그럼 감찰을 한 다음에 감사나 감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검찰을 고발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두 업체 중에서 한 군데로 지정이 돼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니까 얘기하고 있죠. 예. 우리가. 그 과정 자체를 보게 되면 잔치를 처음에 이걸 차린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만 우리가 눈여겨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과 우병우의 관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계 하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그림이 쫙 그려지지 않나요? 그 상차림과 관련해서 좀 오늘 비유의 날이니까 저도 오늘 비 왔어요. 비후의 날. 비후의 날. 대우건설도 됐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당시의 문제였고 지금은 이제 직보된 것 가지고 오늘 좀 충분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은 부산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5명 의원 중에 최연소 변호사 출신 아닌가요? 예. 그리고 이번 이제 그 우병우와의 고리를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방산비리와 그다음에 군 인사개입 이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에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사실 그리고 FX 사업 전체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가는 그 중에 어떤 부수 사업 중에 2,300억 조금 넘는 이 경납고 사업이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면 다양한 방식의 이제 방산비리 그리고 또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서 최순실 쪽 관련한 그런 뭐 인사 개입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록히드 마틴사가 최순실 씨와 직접 관여를 직접 연결을 되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계철성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정윤회 씨와 김관진 씨는 형 동생하는 관계였다. 라는 증언도 나왔고요. 김혜영 의원이 그 부산 의원 맞죠? 맞던데 이번에 이게 작년도에 이미 결정됐습니다. 2013년도에요. 근데 그게 9월 달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F-35로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바꿀 때 김관진 국방장관은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딱 한마디 얘기했죠. 정무적 판단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고 기자님하고 봉두사님이 말씀하셨던 김관진, 최순실, 정윤회의 그런 커넥션이 이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인들은, 많은 군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군인들은 이런 대형 방위 산업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먹이를 찾아 떠나는 그 산기슭의 하이에나처럼 이 8억 8조 3천억 원이 되는 것을 어떻게 뜯어먹을 것인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 창공의 검은 독수리처럼. 자꾸 제가 멋진 멘트를 날리면 그걸 자꾸 수정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수정주의 학설입니다, 일종의. 네, 그래서 이제 그 FX 사업에서 이미 많은 어떤 비리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뜯어먹을 때 뜯어먹으면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그건 이제 굉장히 뼈대만 남는, 그러니까 살 뜯기고 못 뜯기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마지막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한 게 바로 F-35를 우리가 2018년도, 내년도에 도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